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오동식입니다. 바쁜 와중에 참석해 주신 두 분 후보자님들과 참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공보자료가 아직 발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 후보자님들이 직접 여러분께 정책에 대해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선거인 여러분께 투표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의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익명으로 2차 토론회에 쓰일 질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모바일 화면 민원 접수 내역의 일부 질문 내용 제목과 작성자가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이거를 공표해 드리고 이런 일이 잠시 해프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도 없는 단순 실수였으나 미리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모든 선거 과정이 공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선관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차 회장 후보자 토론회 및 정견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수 회원님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진수입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창작을 하시고 또 협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12월 16일 우리 협회의 미래를 책임질 회장 선거에 회원님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선관위에서 정견 발표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정견 내용과 공약을 검증하셔서 한층 더 발전된 협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후보들의 정책과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 각 후보 1분 이내에 발언해 주시고 두 번째, 선관위 질문 5가지를 드리겠는데요. 각 후보 2분 이내 답변해 주시고 1회 한해서만 1분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후보 간 토론. 각 후보들에게 25분씩 드리겠습니다. 5개 상호 질문과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 제 질문 또 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추가로 전체 5분씩 더 드리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 소멸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 마무리 발언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발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아 후보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이시아입니다. 여러분, 징수 4,365억 원의 시대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저작권료 받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저작권료 많이 줄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징수는 늘어나는데 우리의 저작권료는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새로운 협회를 책임질 회장은 몇천억 징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챙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허황되게 몇천억, 몇 조를 얘기하는 대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저작권료 상승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협회 개혁은 필수입니다. 우리 협회는 12년간 같은 인물, 같은 파벌이 밀어주는 회장만 회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구조부터 바꿔내고요. 협회 공무원 마인드 바꿔내겠습니다. 또 안전한 전문 경영인으로의 체제 전환 해내겠습니다. 준비된 개혁, 준비된 회장 이시아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석 후보.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창작물입니다.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다음 곡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당연한 길을 더 이상 미뤄두지 않겠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지키고 누구보다도 먼저 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투명한 시스템, 또 원로 회원님들의 복지, 그리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협회, 이 모든 걸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저의 경험과 네트워크와 시간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 김영석, 창작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명예롭게 음악이 제 값을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음악에 새로운 길을 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선관위 질문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질문들은 각 후보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위 직원 비위 행위 관련 내부 조사 결과문을 보았습니다. 협회의 위상과 도덕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후보들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실 보고 또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협회 내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HR이 없다는 겁니다. 인사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300억 가량을 걷고 그다음에 18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컴카의 거대한 조직에 인사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사후감사거든요. 3개월이 지나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비상근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못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팀을 만들어야 되고 금융 회사에 준하는 그런 감사팀 제도, 또 전문 경영인 제도, 이런 것들이 내부 HR이 되어야지만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직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윤리 강령이 없어요. 그것들이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회 내부의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라든가 모든 그 법인카드 이런 것들이 공개가 투명하게 돼야 됩니다. 회원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밀실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의 원인은, 결과는 최악이었지만 원인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조직구조 개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사후 통제 성격이 강한 감시 제도가 보완하기 위해서 사전 통제 성격이 강한 준법 감시인 제도를 또 역시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 시스템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 콤카에는 많은 지방 또 직원들과 또 중앙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시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모르시는 회원님들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직원들이 밖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AI 음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자기 집 청소를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직원들이 휘둘렀다. 그걸 무기 삼아서 부하 직원들을 협박했다라는 것들이 특조위의 내용들입니다. 자, 저희 협회가요, 직원들의 비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는데 정말로 센 처벌이 있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것을 받아낸 적이 있었느냐? 거의 없습니다. 자, 강력한 처벌,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까지 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팀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감사실장을 누구를 모셔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법 감시인을 모셔오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경찰 출신이나 형사 출신을 감사실장으로 모셔와서 제대로 된 조사, 용이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회장이요, 직원과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하면서 상시로 직원들의 상태와 업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직원들이 주는 정보에 둘러싸이면요, 회장이 사실은 그 정보만 보고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임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제가 협회 이사하면서 4년간 느껴온 협회의 병폐인데,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에 그냥 그 정보가 맞겠거니 할 게 아니라 회장과 임원들은 스스로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 있는 정보들과 그것이 일치하는가 크로스 체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 이시아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5천억 징수라는 괄목할 만한 커다란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반 예산은 늘어 직원들의 복지와 협회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데 협회 주인인 회원들은 이구동성 저작료가 전보다 많이 줄고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시아 후보부터 말씀 주시죠. 예,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합니다. 징수가 늘어서 좋아진 건 누구냐? 결국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30억이고 우리 6만 5천 명 회원들의 복지금이 60억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이사회를 들어가 보니 직원들의 월급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사들의 의결 사항도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 저는 분개하고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작권료 왜 줄었느냐? 2023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징수액이 그 해에 4천억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징수액을 보면 CD가 무려 1,200억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돌이라든지 K-팝 스타들의 CD에 곡을 판 사람들은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작가님들은 거기선 소외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돈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n분의 1 해야 되는 협회 회원 수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OTT 문제가 있습니다. 자, OTT가 들어옴으로써 누구의 매출이 줄었느냐? 방송국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방송국의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들의 방송 저작권료가 줄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간 OTT로부터 저작권료 못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저작권료가 줄죠. 자, 또 하나 유튜브에서 어뷰징, 그러니까 음원으로 따지면 사직인데요. 쇼츠 영상에다가 음악을 끼워 넣어서 저작권료를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잡아내서 실제 작가님들께 돌려줘야 우리 작가님들 저작권료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레지듀얼이 있습니다. 자, 미분배금이죠. 그게 유튜브와 전체를 다 합치면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임기 내에 이거 다 분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실질적인 저작권료는 상승됩니다. 자, 저는 바깥에서 무슨 돈 가져오겠다, 나라 돈을 가져오겠다 이런 거보다 우리 징수 규정 안에 있는 돈부터 제대로 걷어서 제대로 분배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석 후보. 네, 지금 이 얘기는 더 걷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분배 금액 총량이 증가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분배의 액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위에 보면 또 더 많이 받는 또 회원님들도 계세요. 아까 레지듀얼이나 혹은 OTT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또 자기가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회원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단노는 사양길이에요 지금.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고 기존 방송 사용료도 많이 일단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배는 결국 저작권 징수 분배 부분은 채권의 같은 건데 이 채권이 개인에게 누구는 100원을 갈 수 있고 누구는 10원을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분배에서 좀 더 확실한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정적으로 이시아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나 혹은 OTT 혹은 방송 혹은 유튜브 혹은 DSP 전송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쳐졌을 때 이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공연 쪽인데요. 우리 악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악법을 우리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큰 데에서는 돈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업장이 돈을 안 내도 되지만 큰 데에서는 내야 돼. 이게 기본 핵심이에요. 이 시행령을 바꿔야 돼요. 모두 낼 수 있지만 영세업장은 안 내도 되는 형태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도 아직 돈을 못 걷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우리가 지금 못 걷는 공연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체부와 협의해서 또 돈을 더 많이 걷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많이 걷고 적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걷고 있는데 그 분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원 수가 증가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 추가 발언이 가능한가요 여기서? 네. 네, 김영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주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작품이 없는 분이에요. 별 작품이 없어요. 그런데 저작권료가 많이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저작권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작가님들은 분명히 선명한 작품이 있는데 내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왜 내 저작권료가 이렇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단노가 사양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유단노, 그러니까 유흥단란 노래방에서 우리가 수집하는 로그 데이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많이 쓰였던 노래에 많이 분배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레지듀얼 분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말해서 작품이 있으신 작가님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고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네, 질문. 저 1분 좀 써도 1분 되겠습니까? 쓰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징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8.9%인데 이 수수료를 낮춰서 또 회원들에게 더욱더 많은 이익이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양쪽 후보 다 1분씩 사용하셔서 지금 1분 연장은 지금은 이제 할 수 없게 됐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장 선거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중에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믿고 회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선거를 치러왔지만 선거 전에 희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공약이 당선만 되고 보자라는 식의 공허한 약속으로 흐지부지되는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지금 내놓으신 많은 공약에 대해 어떻게 지키고 관리하며 회원들과의 약속을 이루어갈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회장님들 공약집들 다 봤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다 비슷한 소리예요. 징수를 확대하겠다, 투명하게 경영하겠다, 공정한 분배를 하겠다. 거의 틀린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트랜스포밍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밍 되면서 AI와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이시아 후보님과 저의 공약이 또 생겼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공약은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해 나가서 결과치를 약속을 지켰을 때 이 공약이 완성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약을 보통 이 공약 위원회 예를 들면 그러한 부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회장이 되면 몇 %의 공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체크를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혹은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밋빛 공약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사실 징수단체이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를 할 때 많은 경우의 수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상생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의 부분을 고민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투명하게 어떤 비밀 유지라든가 개인정보 외에는 투명하게 이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이 공약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회장 선거에 나오면서 내건 공약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요. 또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과정들을 또 회원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뤄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문제도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하지만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이 공약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시아 후보. 예, 김영석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회원들이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저는 톡 채널을 개설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랑 연동이 되는 톡 채널이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제 공약 사항을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 것은 O, 해결이 안 된 것은 X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회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약 이행위원회 설치하겠습니다. 공약 이행위원회는 우리 회원님들도 들어오셔야겠지만 직원들과 함께 발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장이 뭐 국장이나 본부장급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할 게 아니라 팀장이라든지요. 실무진들과 정기적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진과의 원래 회의, 정례 회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임기 2년 차에 회원 여러분들께 중간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회장의 공약 이행이 너무나 미진하다라고 하면 저를 질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심하면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는 그런 책임제 시스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이 아니라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라에는 헌법과 많은 법이 존재하듯 우리 협회에는 저작권법과 협회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과 규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후보들께서 다음 집행부를 이끌어 가신다 가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과 고쳐야 할 규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시아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규정 개정이라든지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하겠다. 뭐 이런 것들 제가 특정인을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님 때의 선거가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셀럽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활동이 용이하다. 법 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석 후보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정계에 인맥이 많아서 법 개정에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시감이 좀 듭니다. 자, 법 개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계에 인맥이 있다고 해서 법이 개정된다. 그럼 그게 나랍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의 취임 전후 저작권료를 다 공개하는 걸 규정화하고 또 업추비 공개 규정화하고요. 또 품위 유지비 공개 규정화하고요. 또 임직원의 출장 내역 공개하는 거 규정화하고요. 여러분 그 협회 안에 스타일러라든지 뭐 이런 편의시설, 뭐 안마기라든지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또 이런 돈들 다 회원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해야죠. 협회 개혁이 된다면 먹산이 지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I 징수 규정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앨범 징수 규정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그 로그 데이터 징수 규정, 그러니까 유단노 로그 데이터 징수 규정이죠.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요 세 가지가 완성이 됐을 때에 우리들의 실질적인 저작권료는 올라간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시아 후보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인맥이 있다고 법이 개정되면 그게 나라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뭐랄까 고위공직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로드맵을 짤 때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같은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서 올려놓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정관 수정이 사실 오래된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즘 시대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가 다 주창하고 있잖아요. 수년 그전대 회장부터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 그러면 또 여기에서 또 정관을 수정해야 됩니다. 전문 경영인 예를 들면 사무총장의 어떤 권한을 전면 개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임원의 의무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신의 성실, 이해충돌 방지, 비밀 유지, 겸업 금지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제도 개편입니다.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원회가 철저히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되고 또 감사가 사후 감독이라면 준법 감시인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준법 감시인을 도입하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관상 상설위원회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신설해야 됩니다. 전에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임원 및 회원에 관한 윤리준칙 제정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상성위원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경력직 또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영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직원 임명에 관한 규정도 개편해야 합니다. 또 지금 우리 협회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투명성이에요. 투명성인데 그것을 위해서 회장을 포함해서 네, 마무리하시죠. 임원의 급여, 회의수당 1분 더 쓰겠습니다. 지금은 안 안 됩니다. 아까 오케이. 쓰셔서 예. 그런 수당, 업무 추진비 등 모든 것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문체부 업무 점검에서는 현재 협회의 운영에 대해 방만한 경영이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 사무처는 외부 검증 기관을 통해
다른 유관단체들이나 다른 나라 협회에 비해 그렇지 않다라는 반박 자료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회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각 후보들은 현재 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쪽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영석 후보.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는 방만하고 싶어서 방만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의 부재가 방만한 경영을 불러일으키는 건데요. 쉽게 해서 낡은 댐이 물이 새면 이거저거 막다가 끝나는 그런 경우랑 똑같습니다. 협회 시스템은 4,500억 징수를 하는 이 시장에서 수십 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협회 건물의 인테리어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문화예술기획으로 청와대를 자주 들어갔었는데 비서실을 가보면 벽지가 뜯겨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인테리어 왜 안 하냐? 국민 세금이라서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협회도 그런 마음 가지며 합니다. 지금 인테리어로 20몇 억을 쓰고 또 TV 뭐 10몇 억을 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우리 조직 내의 조직 문화도 방만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저에게는 너무나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되면 세계적인 회계 감사 법인에 의뢰해서 기업 컨설팅처럼 이 콤카를 A부터 Z까지 모두 다 시스템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투명하게 회원 여러분들께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방만한 경영에는 사실 이사진이나 위원회의 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TF팀을 구성한다거나 우리가 사실은 돈이 새지 않는 회원들의 돈이 쓸데없이 새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만한 협회가 중요한 것보다 그 협회가 검소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지갑이 더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시아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문체부에서 지적받은 것들 중에 굵직한 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협회 안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과했다. 그리고 자기개발비나 업추비가 방만하게 쓰였다. 이런 것들입니다. 문제는 협회가 그것에 대해서 협회는 잘못이 없는데 문체부가 트집을 잡는다라고 일관되게 대응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작가님들이 회원님을 주도로 해서 이거는 협회가 잘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외부 비상윤리위원회라는 건데 저도 현직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협회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공격받기 시작했습니다. 협회를 옹호하시던 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죠. 협회가 그 다음에 무슨 대응을 했냐면 EY 한영이라는 회사에다 경영 진단을 맡깁니다. 1억에 가까운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협회에 유리한 숫자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가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기사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김영석 후보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어요. 협회가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협회를 공격하지 말라, 안 좋은 부분을 막 부각시키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단 말이죠. 그렇게 의견이 반으로 갈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체부가 지적을 할 때에 부당한 지적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겠지만 온당한 지적이 왔다. 이것은 5글자면 끝납니다. 죄송합니다. 이 5글자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잘 해나가면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지적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물타기하지 않겠습니다. 모조리 고치고 쇄신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각 후보 간 토론을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각 후보들은 상호 5개씩 질문과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총 25분씩 드리고 추가 시간 5분 가능합니다. 먼저 이시아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이나 혹은 또 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든든하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니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자, 어쨌거나 그것과는 별개로 6월 19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6월 19일에 협회가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종의 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누구에게 보고했느냐?
사무총장이 우리 후보자님께 보고를 했어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 그 안에 협회 이제 일괄적인 어떤 뭐 이제 연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후보자님의 공약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그렇게 만났다는 건 두 분 다 인정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네네. 예. 자, 그럼 제가 하나하나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게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요, 이 MLC로부터 1억 7천만 원 분배 금액을 받았다라는 게 사무총장의 자료에 있고요. 그리고 후보자님 공약도 보면은 여기 MLC로부터 1억 7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이 1억 7천이라는 숫자가요, 네. 예, 사실 일반 직원들이나 임원들도 알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예, 그거 자, 대답해 드릴까요? 두 번째로, 네, 이거 다 먼저 하십니다. 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자, 사무총장이 우리 후보자님께 PT를 한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왜요? 예, 문제죠. 그 안에 공약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요, 사무총장 오라가라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자, 정회원인데요. 협회 회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협회 회원이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사무총장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쨌거나 법적으로 질문 문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되나요? 아니, 이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넘어간다면 협회랑 똑같습니다. 협회가 아니요. 어떤 대응이 그겁니다. 제 법적으로 문제가 저작권료는 없으니까. 제 저작권료는 전 1,400곡을 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평생 협회에다가 수수료를 낸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 예. 협회 직원을 불러서 예. 물어본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은 협회 수수료를 많이 벌어다 주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기여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있고 않습니다. 나는 기여도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특권입니다. 아니 왜 특권입니까? 직원 불러다가 협회 어떻게 돌아갔냐고 예, 그건 물어본 게 어떻게 특권이고요. 특권이 될 수 그리고 있습니까? 그 안에 공약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사무총장이 만들어 놓은 PT에 첫 번째 어떻게 돼 있냐면 임기 내 8천억을 달성하겠다고 돼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 공약도 임기 내 8천억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건데요. 맨 마지막 건데요. 보시면 사무총장이 ISWC, 그다음에 ISRC, 그다음에 CID를 통합해야 한다라는 걸 자기 PT에 넣어 놓습니다. 이거를 후보자님께서 저기 신문이랑 인터뷰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 좋은 ISWC, 의견이었어. RC, CID 통합하겠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답까지 컨닝하신 거예요. ISRCWC, CID를 통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것은 근데 ISRC, 예, 질문부터 듣겠습니다. ISRC나 WC를 매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심지어 제가 그 가격까지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인터뷰하셨다는 건 결국은 그 자료 브리핑 받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돕고 계시고 심지어 비리를 일으킨 사무총장까지 가서 브리핑을 받으셨는데 모두가 후보님들의 선거를 돕는 건데 본인께서 카르텔 청산을 말씀을 하세요. 그럼 본인이 본인을 청산하시겠단 말입니까? 자, 지금 그 카르텔의 네 번째 후보가 후보님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모두가 아는데 후보님만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요. 회장 저한테 추대했어요. 예. 근데 그게 카르텔입니까? 그러면 제가 저 회원님이나 회원님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예. 사람 그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물으면 그 카르텔입니까? 존경하는 예요. 그거는 존경하는 을 만들었고 을 만들었고 저를 지금 만들었습니까? 김영석 그럼 회장님, 말이 됩니까? 김영석 회장님과 추대를 아니, 했대. 형이 그럼 네 가수일 번째 때 후보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들어보세요. 파벌에. 형이 가수일 때 은 매니저였어요. 예. 그 인연이 제가 카르텔이 됩니까? 저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런 말들 자체가 저작권협회의 회장 후보 혹은 회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회장 후보로 나와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 또 선배님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추대를 했습니다. 고민했어요. 사실 솔직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곡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에요. 여기 지금은 저작권협회는. 세 번째로는 저는 세상에 좀 내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추대를 해서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또 물어보기도 시작했고요. 그게 죄입니까? 그래서 자료를 보다가 덮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대로 덮었다가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선배 되겠다. 선배들한테 미안한 후배 되겠다. 이거 너무 문제가 많구나.
고심 끝에 결정해서 사실은 늦게 선거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선거의 행위라든가 이런 걸 못했고요. 변호사와 회계사를 옆에 앉혀놓고 모든 자료를 다 체크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게 무슨 카르텔입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시아 후보께서는 이사셨잖아요. 그죠? 예. 그 자료들 다 보시잖아요. 예. 제가 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고 볼 수 그렇죠. 없는 자료가 아니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다 보시잖아요. 아니요. 볼 수 그렇고.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게 협회의 구조적인 병폐입니다. 어쨌든 다 자료를 저보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답해 주세요. 예, 제가 많이 봤으면 그죠? 후보님도 그러면- 관심이 있으시면 볼 수 있는 자료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자료들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이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면 협회 와서 물어보시는 게 맞다고 아니, 생각하고요. 보세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 아니요, 네. 반말 안 했습니다. 네. 보세요. 협회를 제가 와서 물어봐야지 그게 정상이고 제 녹음실에 와서 물어보는 건 비정상입니까? 예, 그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그게 사무총장이- 특권입니까? 사무총장이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후보님 사무실에 가서 브리핑까지 한다는 건 그것은 특권입니다. 그게 어떻게 특권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정회원으로서 지금 협회의 많은 작업량을 협회의 제 1,400곡들을 협회에 신탁을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약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쓰셨잖아요, 후보자님. 공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치적으로 맞으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다음 협회를 공약도 변화시키- 받으셨고 으로부터 추대도 받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걸 아니요.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카르텔이 말씀하시면 뭔- 뭐가 카르텔입니까? 협회에 카르텔이 있습니까, 여러분? 협회 카르텔이 있다고 본인이 어떻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카르텔 청산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카르텔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르텔의 네 번째 후보시잖아요. 제가 지금. 왜 그걸 격파하러 나왔는데 네 번째 후보입니까? 그분들이 친하다고 다 해서- 지금 도와드리고 자, 계신데요. 보십시오. 제가 40년 동안 음악 작업을 하면서 많은 작가분들 친합니다. 그럼 카르텔입니까? 저를 되게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거는 여기는 저작권 협회입니다. 친분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카르텔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아닙니다. 합니다. 저작권 협회는 작가들이 있는 곳이에요. 작가들이 있는 작가들이- 곳이죠. 네. 제가 평생 음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작가랑 친하면 그 말씀이 카르텔이라고 왜 그러는 위험하냐면요. 친하니까 밀어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제 그동안의 캐리어나 제 능력을 다 믿기 때문에 저에게 추대를 한 거예요. 카르텔인데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예, 믿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죠. 어쨌거나 추대한 것도 맞고 총장에게 공약을 브리핑 받은 것도 맞다. 그런데 본인은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이 같습니다. 카르텔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카르텔은 프레임이에요. 이건 지금 절 프레임 쌓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 다 않아요. 아는데 자. 모두가 다 아는데 후보자님은 모르십니다. 아니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가 사실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가 도니까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건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시아 후보. 예, 제 질문은 없습니다. 제 질문 없고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석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죠. 정말 카르텔 아닙니다. 저 마음 먹고 나왔거든요. 자,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AI 업체로부터 징수한 저작권 사용료를 회원들에게 연금 형태의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공약에. 예,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자, 우선은 우리가 AI 업체들로부터 자, 너희들은 우리들의 곡을 학습했고 너희들이 내놓는 생성물이 우리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출 대비 일정 부분을 내놔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미 독일의 저작권협회가 승소를 했고 또 미국의 드라마 작가들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저희는 결국 그 학습료와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어떤 그 저작권료를 저희가 징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징수해 와서 어떻게 분배를 해드리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저기 앞에 저 회원님이 지금 계신데 회원님의 이번 우리 협회에 지금까지 벌어다 주신 수수료가 얼마인가? 곡수가 얼마나 되시는가? 그래서 공헌도는 얼마인가? 라고 해서 이번 달 저작권료, 이번 달 AI 보상금은 이만큼입니다. 라는 식으로 분배하면 심플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작권 징수라 함은 일종의 채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저작권을 받는 거고 누구는 30만 원 받는 거고 이렇게 채권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금의 형태로 보상금으로 주겠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형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제 저작권을 연금의 형태로 준다, 보상금의 형태로 보상금으로 해서 연금의 형태로 준다. 저작권 징수는 정확하게 그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상금의 형태는 n분의 1로 주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보상금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발전에 형사소송이 계속 들어가면 문제가 되니 보상금의 형태는 민사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독일의 경우는 개마 그 소송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작권을 징수해서 연금의 형태로 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지금 하신 거예요. 대답할까요? 대답 다시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네네. 조금 더 할게요. 그다음에 국제적 사례 같은 경우 정답은 없지만 대형 협회는 저작권 사용료를 원해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는. 하지만 중소규모는 보상금을 원합니다. 왜? 협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보상금 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저는 보상금으로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네. 그 연금이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AI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니까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우리 작가들도 돈을 벌 수 있으니 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지 AI 연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AI 보상금과 저작권 징수액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아닙니다, 거니까요. 아닙니다. 용어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제가 설명을 대답을 하게 해주세요. 예, 예, 네. 예. 자, 지금 이미 유튜브가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통합계약하고 있죠. 예, 결합 그 말씀이 방식으로. 아니라 뮤직과 논뮤직으로 나뉩니다. 예, 맞습니다. 논뮤직이 프리미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예, 예. 아시죠? 예. 알고 계십니까? 프리미엄에서 그렇게 다 분리했죠. 아니 논뮤직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아시냐고요? 아,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아셔야 됩니다. 자, 논뮤직 같은 경우에는 그 식별이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협회가 어떻게 분배하고 있냐면 조정 개수를 넣어서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조정 개수를 넣어서 분배를 하는 방식과 똑같이 AI 저작권료도 우리가 걷어와서 조정 개수 넣어서 분배하겠다. 근데 조정 개수 넣어서 분배합니다라고 하면 회원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AI 보상금의 형태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들을 다 모두 마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석 후보부터 질문하시죠. 이시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시스템을 업무 전반에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어느 업무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시킬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똑같은 거 사실 후보자님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후보자님이 AI 특공대를 투입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예. 자, 저는 이따 예. 그 대답을 좀 예, 말씀드릴게요. 뭐 아무튼 그건 나중에서 또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네. AI 그 팔란티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짜 실제로 쓰고 있는 시스템을 들여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게 아니라 팔란티어에서 쓰고 있는 그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 온톨로지라는 거예요. 온톨로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도입하는 비용이요 20억에서 30억입니다. 일관돼요. 자, 그 시스템 협회가 들여오자는 것이고, 다만 후보자님이랑 저랑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외주에다가 그걸 맡깁시다가 아니에요. 그 시스템만 우리가 임플란트 받고 운영을 협회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CTO를 뽑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저의 설계입니다. 오케이. 운영을 협회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은 전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가 있는 멋진 말만 썼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공약만 보고는. 그래서 AI 커스터마이징의 세팅비가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고요. 라이센스 피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듭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보안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방대한 국가 행정 시스템에 어울리는 회사이지 저작권의 그 AI 시스템에 하고는 어울리지 않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사실 주 업무잖아요. 제가 온톨로지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해드렸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안 난 그 될까요? 온톨로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 그 공약을 보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짧은 시간 안에 협회를 공부하시다 보니까 아까 유튜브 논뮤직 분배도 그렇고 모르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 질문 대답이 질문이 남으셨습니까? 네,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약집을 보고 수수료를 5% 인하한다 하는데 도대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AI 커스터마이징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국내 정부 주도의 서버린 AI를 좀 추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기능이 또 파워가 또 커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스템을 그걸 수출했을 시에 해외에서 한국 음악 사용 정보가 또 집중되고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 문학의 인사들이 또 같이 구축을 협약을 해서 서버린 AI의 저작권 협회의 AI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가격도 비싸지 않으니까 회원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예, 그 이런 가격은 생각을 얼마인지도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가격은 얼마죠? 그 가격은 얼마죠? 저는 온톨로지 시스템에 대해서 가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가격은 얼마죠? 그 가격은 아직 산정을 해보지 않았지만 자 보십시오. 국내에서 만드는 AI 시스템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온톨로지 시스템이고 그 임플란트 비용이 20억에서 30억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자님도 그걸 알고 계셔야지 그게 공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그게? 그 가격은 아직 선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시아 후보 예, 또 알겠습니다. 새로운 질문 또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어저께 후보자님께서 문자를 전체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후보자님을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그거 사실 좀 저는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 오래 전부터 의혹 제기를 해왔던 일이고 그 의혹 제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마치 제가 선거를 위해서 끄집어낸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제가 팩트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회원님들이 하시는 건데요. 예, 2011년에 이마트 18주년 노래를 작곡을 하십니다. 김영석 후보께서. 이게 잘 안 보이시는군요. 자, 2011년도부터 이마트와 인연을 맺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대형 마트들이 저작권 협회에다 저작권을 내지 않겠다고 서로 싸우던 시기예요. 자, 그때 어쨌거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잠깐요. 저 수정하겠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2011년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마트는 2012년도부터 매장 음악에 신탁 의무를 틀지 않았어요. 예, 이미 그 전에 싸움은 시작돼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시고요. 어쨌거나 2012년도부터 공교롭게도 그렇죠. 이마트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2011년도 말에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후보자님하고 저랑요 12년도부터 2016년도에 처음으로 2011년도에 CM송 제작하셨어요. 이마트 18주년 기념 음악. 아 그렇죠. 제가 그게 예, CM송은 그게 신탁 관련 음원이 시작이었고요.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고 공교롭게도 그 뒤에 12년도 1분기에 이마트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고 음악 한 곡 가지고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그리고요. 이시아- 아니 이거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2020년도에 이마트가 협회 관리 저작물을 재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다, 뭐 협회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대형 마트들은 저작권료 어떻게 하면 안 낼까라는 걸 고민하던 시기에 이마트 6층에 굉장히 좋은 녹음실까지 얻으셔서 그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회피하고 있는 회사 안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 머무신 시간 속에 후보자님이 지명 이사셨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지명 이사셨어요. 그마저도 딱 한 번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출석 안 하시고 이마트에 계셨겠죠. 그렇게 바빴던 분입니다. 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플랜티엠에다가 AI 음원 공급하겠다. 플랜티엠은 매장 음악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여기다가 AI 음원을 공급하겠다. 이거 사실 우리 작가들의 음악이 틀어져야 되는 시장인데 여기다가 AI 음원을 공급하면 우리들의 저작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회에 반하는 사업입니다. 심지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기사에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것은 협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고 AI로 우리 회원님들이 다들 우려하고 계실 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에게 득이 되는 비즈니스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플랜티엠이 어떤 회사냐? 2010년도에 이미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K노트, 이마트와 함께 협업했던 K노트, 거기다가 19억 원을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팩트 3개를 그러면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거나 저작권 회피 시스템이 가동되던 그 안에 지명 이사의 신분으로서 이마트 본사 6층에 머물고 계셨고
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공교롭게도 협회 대형 매장들이 저작권 회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자에게 AI 음원을 공급하시겠다라는 MOU를 체결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모두 협회에 반하는 행동인데, 협회 이익과 반하는 행동인데 본인에게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협회장이 되시면요, 반대의 기조로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본인이 하셨던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기조로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네. 이런 분이 어떻게 우리 권리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답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작권법 개정으로 그 마트에서 음악을 이제 틀지 않았어요. 신탁 음원들을.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광고 음악을 사실 에브리데이 이마트를 광고 음악을 써줬고, 또 이마트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광고 음악을 1년에 한 2곡 정도 계속 제작을 해줬고 캠페인송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 음원이 아닙니다. 광고 음악이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마트가 전국에 150군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가요를 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마트 마케팅 팀에 제안을 했습니다. 신인 창작자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느냐. 150군데 매장에서 틀 수 있게. 그래서 이마트도 흔쾌히 그걸 오케이를 했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심사를 했고요. 10곡이 이제 픽이 됐고 그 10곡이 매장에서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콤카와 이마트와의 협약을 맺게 해줬어요. 이 10곡이 6개월 동안 홍보 기간이 끝나면 이 곡들은 콤카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마트는 상금도 줬고요. 또 콤카 등록 비용도 대줬어요. 그 이마트를 제가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콤카와 이마트랑 그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재미있게도 반응들이 좋았던 거예요. 이마트 내의 홈페이지에 댓글들이 야 이제 이마트에서 가요도 나오는구나, 곡들이 좋다. 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마트는 저에게 상의를 했고 그러면 좋은 그 콤카와 계약을 해서 음악을 매장 음악을 트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년 뒤에 이마트는 드디어 콤카랑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팩트이고요.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마트처럼 타 매장 음악에서도 또 유명 작곡가가 곡을 또 써줬어요. 광고 음악인지 매장인지 음악인지 그 모르겠습니다. 시작은 후보자님이었죠. 응? 시작은 후보자님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타 매장 음악에 음악을 써줬던 타 작곡가는 콤카와 연결하지 않았어요.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인연을 맺으신 시간이 9년인데. 아니요. 자 보시죠. 9년씩이나 이마트와 인연이 보시죠. 있었는데. 이마트는 적이 아니에요. 상생해야 돼요. 1년에 4억씩 내요. 자, 어느 누구가 협상 테이블에 10년 동안 있었습니까? 콤카에서? 없었죠. 4억씩을 내야 되는데 9년을 안 냈습니다. 9년을 안 낸 게 낸 아니죠. 겁니다. 보세요. 음악을 틀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음악을 틀었는데 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죠, 목적이죠. 그 협상 테이블에 누가 나왔습니까? 그 음악이라는 결국 건 어떤 제가 음악이냐? 저작권 협회의 음악을 틀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식빵 자르듯이 딱 자르지 말고 결국에는 이마트가 매장 음악을 틀게 된 계기가 제가 이마트랑 얘기한 프로젝트 10곡을 뽑아서 매장 음악이 틀고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협회하고 저는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9년 동안 아무도 저작권료를 못 받았는데 아니죠. 후보자님께는 9년 동안 베네핏이 있었던 거예요. 후보자님은 굉장히 좋은 녹음실을 받으셨어요. 그 뭘 안에서. 받아요? 지금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아니 후보자님께서 이마트에서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자, 이마트에서 페이스북에 쓰셨다니까요. 이마트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자, 후원을 그리고 받았다고 저는 월세를 쓰셨어요. 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원을 녹음실은 받았다고 쓰셨어요. 그 녹음실은 매장 음악을 만들기 위한 녹음실이 아니에요. 이마트로부터 그리고 그 녹음실에서 녹음실을 후원받았다고 하셨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렇게 맞아요. 쓰셨잖아요, 본인이. 맞아요. 후원 자, 받았어요. 가난한 음악가도 아니고 김영석이라는 작곡가한테 왜 후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매장 음악을 사업적으로 자, 득이 하나만 되니까 후원을 한 물어봅시다. 거죠. 윈윈을 자,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이마트에 매장을 몇 곡을 썼습니까, 그럼?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지 모르죠.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 음악을 썼다는 건 수백 곡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김영석 작곡가의 그 매장 음악 제공하신 것이 매장 이마트에 음악이 들어가 아니라 있습니다. 광고 음악과 그게 캠페인 CM 송이다. 음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마트 PM 상품에
그래서 그 광고 음악이었어요. PM 상품 광고 음악이 매장에서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나왔죠. 나왔습니다. 광고 음악은 어디든 틀잖아요. 자기네 그러니까 이거 회사에서는. 법꾸라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피해 가세요? 법꾸라지가 아닙니다. 팩트를 얘기하는 후보자님이 거죠. 만드신 우리가 매장 음악이 음악이라고 이마트에서 얘기한 나왔어요. 이시아 그 시기에 후보님, 이마트는 돈을 이시아 내지 후보님, 않았어요. 이시아 후보님 이 매장 정말- 음악이라 하는 거는 수백 곡을 만들어서 뿌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무총장의 그 경우처럼 수백 곡 수천 곡 만들어서 매덕 받는 게 매장 음악이지 광고 음악 1년에 2개 만들었다고 매장 음악으로 호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곡들을 들어보세요. 다 광고 음악이에요. 그리고 캠페인 광고 송이고. 음악이지만 자, 매장에서 보세요. 틀어졌습니다. 틀어졌어요. 광고 음악이니까 틀죠. 저작권이 없는 자, 음악인데. 그리고 좋은 녹음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좋은 그 녹음실 안에서 갖고 있는 게 죄입니까? 후원을 받으셨다면서요? 후원 그 받는 녹음실- 게 죄입니까? 그 녹음실 굉장히 좋은 아니 후원 녹음실이었어요. 받았으면 후원을 받은 이시아 이유가 후보님 뭐냐고요? 말씀대로라면 후원 받았으면 제가 매장 음악 수백 곡 만들어야 돼요. 후원을 받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마트가 지나고 후원을 내가 해준 이유가 있을 거 명성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자, 지금 뭐가 명성이 잠깐- 있어요. 잠깐 그리고 좀-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명성이 자, 있기 자, 때문에 보세요. 후원을 그리고 또 하나 받으셨다는 얘기할게요. 말씀이세요? 또 보세요. 명성이 있으니까 후원 이마트에서 공모해가지고 10곡을 뽑을 때 녹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2018년도 얘기예요. 그 맞아요. 이마트가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건 2012년도부터예요. 그죠? 제가 그 이마트의 광고 음악을 본격적으로 1년에 2곡 쓴 건 2016년도예요. 2012년도 때는 제가 광고 이마트랑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광고 음악 의뢰를 받았던 때고요. 그리고 자, 또 하나는 광고 음악이라고 결국에 하시는데 자, 결국은 프레임 매장에서 쓰지 마세요.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답변부터 예. 듣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듣고 예, 그러시죠. 말씀하세요. 그러시죠. 결국에는 제가 그런 선의의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사실 그제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신인들 대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수천 곡을 넘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마트가 그걸 매장 음악으로 하고 싶었다면 1000곡에서 뚝 뛰어서 500곡을 매장에 틀었겠죠. 아닙니다. 10곡 선정했어요. 그리고 이마트가 콤카랑 협의서를 맺었어요. 그리고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 음악 저작권료에 신탁된 음악들을 그리고 지금 그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없었으면 이마트는 한국 음악이 안 나와도 콩카가 신탁하는 음악이 안 나와도 아무런 매출이 지장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등어 팔고 콩나물 파는데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게 지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마트들이 지금 답변 가요를 듣고- 틀기 시작할까요? 자 보세요. 답변 듣고 예. 질문. 보세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콩카의 회장이 될 사람은 저작권료가 비싸다. 혹은 왜 우리 걸 안 틀어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러한 연결점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콩카에 징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산업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식빵 자르듯이 이마트에서 녹음실 내줬구나. 너 매장 음악 했어. 아니야 광고 음악 했어.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거를 똑같은 콩카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그 비슷한 논리를 아니요. 답변 콩카의 듣고 가장 큰 말씀해 문제는 콩카 내부에서만 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예,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퍼블리셔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산업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요. AI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AI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물론 그때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AI 음원이 혹은 음악들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1번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플랜티엠인지 플랜티넴하고 만약에 매장 음악 계약을 했다면 저도 똑같이 수천 곡 만들어서 AI로 쭉쭉 뽑아줬겠죠. 그거 아니었어요. 음원이 가치를 가지려면 리얼리티가 있어야 되고 실제 이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기업 마케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또 미디어에서 틀어주지 않아요. 그런 음원들은. 그럼 매장 음악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보세요. 매장 음악은 신탁 음악만 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매장 음악들은 라이브러리만 틀어요. 그래서 그런 매장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타진해 보는 거예요. 우린 책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수너 정관을 봤더니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MO야만 쓰고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이거 학습 단계, 이용 단계 아시잖아요. AI. 그때 어떤 법제가 마련되고 어떤 것들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NFT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NFT로 작가가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또 실험했어요. 카카오 클립 드랍스랑 NFT로 작가가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보고 싶어요. 자 기존에 있는 CD나 혹은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우리가 돈을 받지만 유튜브나 자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게 AI든 혹은 NFT든
메타버스든 이것들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법이 정보보다 느려요. 기술보다 느리고 그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다 우리 손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실험을 했던 거예요. 마치 매장 음악으로 이마트에 혹은 플래티넘의 매장 음악을 통해서 우리 콩카의 어떤 이익에 반했다 이렇게만 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도는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매장 음악으로 했다 그랬으면 저는 한 달에 수백 곡 만들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마트도 역시 신인 등용물을 해줬고 콩카랑 연결해줬어요. 그다음에 플랜티는또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음악으로 만들면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저작권법의 수노 정관에 문제가 있어서 자 스탑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럼 실험해봐야죠. 지금 실험해보지 않고 책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까? 하루하루 가속도가 붙어서 기술은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젠슨 황이 얘기했어요. 이제 문고리도 안 잡은 상태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앉아가지고 우리의 독점적인 권한 혹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런 것들만 지키고 있으면 쓰나미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물에 빠져요. 우리는 서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동차가 발명이 됐는데 어떻게 마차를 끄는 말에 풀 먹일 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스템들 시험을 해봐야 돼요. 기획해봐야 되고 콩카도 역시 그러한 단체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회원들의 수익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노력해보고 기획해보고 또 거기에 법제화 시켜보고 또 협의해보고 아까 개마 소송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공정 이용이 없어요. TDM 면책 규정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공정 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개마 소송에서는 오픈 AI한테 개마가 이겼어요. 생성물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근데 옵트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컨텐츠 학습 단계에 쓰지 마. 이거 옵트아웃을 했어요 개마가. 근데 오픈 AI의 개마의 컨텐츠에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겼어요 개마가. 우리는 똑같이 그걸 갖고 왔을 때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공정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개마 소송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하죠. 왜?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걸 협의하고 소송하고 혹은 캠페인하고 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본 사람이 회장이 돼야 돼요. 경험해보지 않고 책으로 보고 그 기존의 낡은 정관을 보고 판단하고 식빵 자르듯이 그 부분만 판단하고 이러면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허들이 많습니다. 저는 음악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DSP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DSP 사양길이에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랑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살려놔야 돼요. 지금 유튜브 결합 계약으로 1,000억인데 2026년도에 대계약합니다. 저 1,500억 올릴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아니 정기 구독자 비용 올랐죠. 구독자 사용료. 그 다음에 K-팝이 이제는 훨씬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릴스나 여러 가지 결합 상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국내 DSP 업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율을 올려야 돼요. 당연히 올려야죠. 회원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상생을 하지? 자, 그러면 요율은 올리되 프로모션 구간은 한 1개월 그 프로모션 구간은 우리가 무료로 합시다. 그럼 회원들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원들이 유입되고 구간이 끝나면 요율을 올린 만큼 받을 수 있어요. 내 말은 뭐냐면 정책이라는 것은 OX가 없어요. 풍선처럼 누르면 부풀어 올라요.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부풀어 올라요. 그것들에 대한 밸런스와 빠르고 안전한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또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마트 얘기도 하셨고 AI 얘기도 하셨는데 NFT도 저도 지금 예를 들었지만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지 않고 정관 보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AI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라고 재단하시는 것은 아니요, 대단히 재단하지 위험합니다. 않습니다. 제 말은 그러한 실제적으로 시장과의 시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예, 후보자님께서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고요. 자, 대답 다 하셨을까요? 네네. 예. 4년 동안 딱 한 번 출석한 분이 하실 말씀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잘 지명이사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네. 지금 혼자서 시간을 많이 쓰셨어요. 자,
그렇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이마트 안에 계셨던 것도 사실이고 이마트가 저작권 회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자꾸만 이제 앞서 나가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상생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저작권 협회가 해야 되는 명확한 일 하나, 절대적인 우리 회원들의 이익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자,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회원의 이익, 당장의 이익, 이것이 필요한 곳이 콤카입니다. 광고 음악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매장에서 나오긴 나왔던 것이고 또 이마트 음악이 좋더라라는 호평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 김영석 작곡가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험을 콤카 안에서 하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 안에 5만 5천 명의 밥줄이 걸려 있습니다. 낡은 정관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밥줄이 걸려 현실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실험이 필요한 겁니다. 겁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자,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 진취적으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봅시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협회 안에서 8년을 있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사업과요. 우리 저작권협회는 굉장히 특수한 단체예요. 이 단체는 공직 유관 단체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또 경영진은 음악인이란 말이죠. 굉장히 특수한 단체는 굉장히 특수한 어떤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협회 전문가가 나서서 자, 협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답인 겁니다. 자, 보세요. 자스락은 자, 이 질문을 저희가 아니요, 계속 이거- 할까요?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 지금 시간이 후보자님 5분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이거 하나만 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금 다시 이시아 후보가 질문할. 아니요, 지금 협회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제 질문을 할 차례니까 나중에 후보자님 순서가 있을 때, 시간에 하시죠. 네. 이시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자, 회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인터뷰를 보니까 AI 특공대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후보님의 회사가 노는이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는 것 좋아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트폼 팩토리라는 회사 네네, 가지고 맞아요. 계시죠. 자, 사업체를 2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 회장이 되시면 이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어떻게 이해 충돌이 자, 일어나죠? 이런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공직유관 단체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자, 어떤 이해 협회 충돌이 이사-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요. 겸임이 금지돼 있어요. 우리 겸임 안 협회는.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이 사업 2개 다 접으시겠습니까? 예, 전 대표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 안 하고 그냥 지분만 남겨 놓으시겠다고요? 지분도 백지 예. 신탁할게요. 그럼 완전히 이 회사를 접으시겠습니까? 뭐 제가요. 아니 그렇게 지금 백지 신탁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제가 아니 얼마 전에 여쭤봅니다. 무슨 제 백지 말씀 신탁에 일단- 대해서 아세요? 일단 제 말씀부터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신고를 받았어요. 무슨 신고요? 자, 어떤 저 전화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김영석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번호라는 거죠. 근데 그 번호를 찾아보니까 후보님 회사의 전화번호예요. 네, 제가 막 사람 만나느라 정신 없어서 예, 후보님 예. 회사 번호로도 인터뷰 그런 자료를 뿌리시는 분께서 과연 이것이 공사 구분이 되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명이사로 계시면서 지명이사 타이틀은 가지고 계시면서 협회에 4년 동안 한 번 출근하셨습니다. 자, 그 이랬던 부분에 있어서는 분께서 질문을 마치고 네, 잘 질문 대답을 마치고. 해주세요. 자, 그런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한 달을 고민을 하시고 회장에 출마를 하셨다. 저는 이 부분도 사실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우리 협회장이 매일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후보자님의 이해 충돌 가능성과 근태의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자, 말은 앞으로 의혹. 4년 동안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 보신 적이 살면서 있으신지 있죠. 물어봅니다. 언제요? 회사 다니면 당연히 있죠. 예, 언제요? 제가 듣기로는 안 그런 얘기들만 너무 많이 들어서. 아니요. 네. 그럼 그거는- 가능하신 걸로 자, 이렇게 그럼 약속을 제가 하시는 걸로 알게요. 네, 자, 회사는 사업은 접겠다. 백지 신탁을 하겠다. 그리고 아침 4년 동안 아침 9시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겠다.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장은 많은 또 미팅이 있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예. 저는 1번으로 생각하는 거는 6만여 명의 회원의 생계를 책임진 장의 자리예요, 회장은. 제가 말씀 듣기를 회장이 되더라도 출퇴근은 조금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요? 예. 아니십니까? 아니시면 예. 다행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제가 예. 지금 그거는 아마 그런 말들이 이제 토의 중에 오갈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콤카의 모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거는 4년도 모자랄 것 같다. 계획을 하려면 그 말씀 동의하시죠?
4년 안에 해야죠. 해야죠. 4년 안에 해야죠. 근데 플랫폼 만들고 AI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의 변화의 시기에서 이 패러다임 변환점에서 뭔가를 콩카를 셋이나 시킨다면 조직 관리부터 모든 게 난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번이 뭐냐면 우리 6만여 명의 회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의 자리로서 역할과 봉사를 충분히 다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자스락 얘기를 제가 예를 들고 싶은데, 자스락 우리는 우리 회원들의 곡을 뭐랄까 세일즈하거나 어떤 기획하거나 이런 파트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컴카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자스락은 자스락 내에서도 회원들의 곡을 세일즈하고 또 기획하고 팝니다. 뭐 송캠프도 하든가, 뭐 예를 들면 전 세계 A&R하고 연결하든지. 송캠프는 콤카도 합니다. 예, 하죠. 가끔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효과는 없잖아요. 그냥 하고 마는 거지. 그러한 우리 회원들의 음악을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획들을 해요, 외국에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콩카오가 기존에 해왔던 구태의연한 업무를 더 넘어서 우리 회원들의 곡들이 팔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혹은 그런 기획, 그런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 같은 경우 맥스 마틴이라는 걸출한 프로듀서를 내어놓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대사관에서도 곡을 팔아요. 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프로듀서를 했고 기획을 했고 또 음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곡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해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마트를 통해서 했건 AI 뭐 플랜티나 업체를 통해서 했건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랑 결합하면 이미 선행 계약했어요. 콩카가 AI 업체랑 악보 AI 업체랑 20% 계약했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학습 단계에서 20% 계약했거든요. 그걸 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회원들의 곡들이 마치 오마주를 하든 리메이크를 하든 리믹스를 하든 쓰여졌을 때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올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냥 넉넉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획들을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콩카가. 그걸 어디서 합니까? 부서가 없죠. 복지재단에서 또 그거에 대한 기획 파트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자, 시간이 제가 걸리면 보면은 안 합니까? 김영석 회원 후보님하고 제 어떤 공약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저는 지금 현재 협회의 실무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석 후보님께서는 굉장히 먼 미래 지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스락은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스락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콩카가 그걸 하려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지금 과정이 필요합니까? 오마주랑 리메이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AI가 우리 거를 오마주를 하고 리메이크를 하고 거기서부터 수익이 나와서 그걸 또 징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이거보다는요. AI 회사로부터 징수한다. 징수해서 어떻게 분배하느냐? 우리 회원님들의 공헌도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게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갔으면 이용 좋겠고요.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저는 학습 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 단계를 제가 얘기한 거고. 징수를 하겠다는 거는 그들이 우리 노래를 학습했기 때문에 징수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너희들은 우리들의 곡을 학습했고 너희들이 내놓는 생성물이 우리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를 내놔. 이것은 사적 복제 보상금과 유사한 형태의 논리입니다. 데이터 그런데 사적 복제 보상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 대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포퓰리즘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단계에서는 우리의 곡들을 제가 질문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질문하시죠. 여쭐게요. 네. 예. 저한테 흑색 선전을 했다. 저를 지목을 하셨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후보자님께서 갑자기 회장 출마를 얘기하시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기를 총회에도 잘 안 나오고 지명이사 때에도 출석을 안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느냐, 하물며 이마트나 AI 같은 경우에는 협회 정관 목적에 반하는 사업까지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사람이 회장에 나오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거지니까 후보님께서 영상을 찍으세요. 영상을 찍으셔서 저를 지목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는 이런 비방을 멈추십시오라고 저를 지목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어제 문자에서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쓰셨어요. 자, 이거는요, 저의 명예를 훼손하신 겁니다. 이거 사과하십시오. 이게 왜 이런 프레임을 만드십니까, 저한테? 제가 무슨 흑색 선전으로, 저도 제 공약이 있고 후보자님이랑 저랑 지금 다른 게 있다면 후보자님은 지난한 과정을 말씀하시고 저는 즉각적인 공약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왜 저를 이렇게 공격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정책 그 토론인데 계속 지금 저에 대해서 그 이마트다 뭐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책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건 공격이 아니라 검증입니다. 저작권 개념과 저작권 가치관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 선거는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시아 후보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AI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우리가 검증해야 될 것은 김영석 후보자님의 가치관입니다. 저작권 가치관. 지금까지 해오셨던 비즈니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와는 상반되는, 저작권 징수 확대와는 상반되는 일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회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게 회원들의 문제 제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네거티브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검증인 겁니다.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마트 건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건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을 때 그것들에 대한 실험을 해보는 것들이 또 협회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게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법 제정에도 또 실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험을 협회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의 경험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제 주제 논리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협회 이사였을 때 한 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 재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테 얘기했어요. 아마 같이 왔었던 것 같은데 자, 사퇴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작업이 너무 많아서 역할을 못할 것 같다라고 사퇴를 했는데 협회 이번에 체크해봤더니 행정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협회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투명하고 더 신뢰 있게 해야 된다는 또 생각도 했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사회 때 이사역을 충분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벌써 뭐 10년 전 넘게 일이고 지금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고 위기감을 느끼고 또 협회를 또 회원님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후보님께서 시간을 좀 아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제 질문 다음 아니요, 이제 질문 끝났고요. 예. 이제 김영석 후보 질문하실 때가 됐거든요. 김영석 후보 질문해 주시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징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스템의 국제 표준화이죠. 당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표준 관련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를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답하면 될까요? 네, 답변하시죠. 중국, 중동, 남미, 동남아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ISRC 코드는 그 나라들에 있는데 ISWC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국이 왜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느냐?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 플랫폼 사이트 안에 ISWC 코드, 그러니까 우리 저작자들의 코드입니다. 그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협회장이 새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요에 한해서 ISRC 코드와 ISWC 코드를 매핑하는 겁니다. 그 매핑한 자료를 가지고 전 세계를 특파원을 나가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주재원으로 나가서 그 나라 플랫폼 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그 나라 협회에다 업데이트하고 해서 적어도 우리의 관리공만이라도 매칭돼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그래야 그 시장에서 저희 저작권료 들어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4,365억 원을 걷었는데 해외에서 가져온 돈이요. 뭐 우리 작가님들한테 물어보면 한 2천억 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80억 가져왔습니다. 10%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들로부터 그 돈 가져와야 하고 가장 먼저 선결해야 될 것은 ISRC 코드와 WC 코드의 매핑 작업.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직원들의 주재원 파견입니다. 제 질문하시겠습니까? 제 시간을 쓰게 되나요?
그렇죠. 제 질문하시면 쓰게 되시죠. 자, 저는 ISRC나 ISWC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과는 연결이 안 되는 거는 AVI나 CRM 코드가 CRM 코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큐시트나 혹은 CWR 코드가 안 돼 있어요. 큐시트나 혹은 그러니까 등록 정보가 서로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2년 전에 개발해서 이제 겨우 상용화 이제 단계에 있는 거고, 중국은 상용화로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하고는 또 분쟁하고 있고요. 우리는 중국에서 겨우 7억 남짓 걷습니다. 미국 MLC에서는 7천억 규모인데 시간을 아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5분 더 추가할 수 있습니까? 7천억 규모인데 우리는 겨우 2억도 남짓 못 걷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 시스템의 문제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유필리스트에서 그 오매칭 비매칭 그 비용들이 유필리스트로 가는데 우리는 뮤저크라는 곳에 외주를 주고 있어요. 뮤저크. 근데 그 매칭이 우리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부정확해요. 그 돈이 다 새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 되게 우리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시아 후보께서는 중국의 에이전시 내자 에이전시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였죠? 그러지 퍼블리셔 마세요. SP였나요? 아닙니다. 그럼 예. 아니 저 국정 네,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자, 중국음악저작권협회 그리고 혹은 텐센트가 됐던 아니면 중국의 대형 회사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3자 합자 회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에이전트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사계 얼라이언스 질문을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5분, 예, 5분 하시죠. 더 네, 하시죠. 시사계 얼라이언스 돼 있고 국제 관계가 있는데 콤카가 예. 중국에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콤카가 이 구태한 시스템 속에 머물러 있느라고 우리 작가들이 피해를 아니요, 보고 있다.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저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개업 할 수 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콤카가? 시사과도 물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중국 저작권 받지 못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문제라니까요. KMLC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니 법적 문제예요. 법적으로 중개업 문제될 수 못해요. 없습니다. 콤카 중개업 되지 못해요. 않아. 콤카가 중개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중국음악저작권협회랑 콤카랑 용인해 주는 상태에서 3자 합자 회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 하자. 아까는 또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니까. 중개업 AI에 못 대해서 여러 한다니까요. 가지 실험을 하자는 분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시사계 질서 안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요, 이런 보수적인 자세를 아니요, 얘기를 그런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시사계 질서 속에서 20년간 중국 저작권을 못 받은 것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현실입니다. 그 돈 우리 작가들이 받아야 되고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의 테두리가 맞습니다. 콤카는 법의 규모가 테두리가 큰 맞아요. 것이에요. 규모가 큰 것을 그렇게 턱턱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요. 법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외국 복제 전송 플랫폼 만들자. 정부 주도하에. 혹시 MLC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일종의 MLC인 거죠. 미국은 메커니컬 라이센싱 컬렉티브고 우리는 뮤직 라이센싱 컬렉티브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텐센트와 다이렉트 계약하자. 그럼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텐센트에서 노하면 불리해졌을 때 징수를 안 그게 해줬을 때 굉장히 우리 위험한 없어요. 게요. 없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또 MLC는 에이전시를 낼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3자 협의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차근히 진행하자. 콤카는 그냥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콤카는 큰 기관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대 관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중국의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이시야 후보님의 말씀이 더 타당할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또 더 타당할 수도 있어요. 왜? 정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형의 저작권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저작료를 징수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협의해야 돼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말씀이 기셔가지고 저희가 상호 간에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질문하세요. 예. 자, 외부 회계 법인을 들여오겠다, 외부 컨설팅을 받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혹시 협회가 1년에 외주 용역으로 쓰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르시죠? 이제 그거는 자료 보면 아니까.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니, 자료 이런 보면 거는 아셔야 자, 되는 건데
밖에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데 협회는 특수한 단체입니다. 아니요. 협회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요가 아니고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자, 대답을 외부 기회를 컨설팅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62억 쓰고 있어요. 협회가 400억 일반 회계 중에 62억 원을 외부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 자료 보면 자, 나오는 거 그러면 아닙니까? 외부 컨설팅에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되느냐? 얼마 줘야 됩니까?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심지어 외부 회계법인을 들여온다고 하는데 특정 회계법인을 찝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위험해요. 무슨 말씀인지 협회가요.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이 저작권 협회가 특정한 기업이랑 연결이 된다거나 그게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 입찰을 받아야죠. 당연히 입찰을 받아야죠. 입찰을 그런데 받아야 왜 되니까 특별한 얘기한 기관을 거예요. 얘기를 하십니까? 입찰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냥 예를 든 거라고요. 그 3일 회계법인 그러니까 PwC를 예를 든 거지.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럼 의혹이 3일 회계법인 있다면 본인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외부 법인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줘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60억 정도 주지 않아요? 60억 이요? 아니요.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컨설팅 받을 때 비용을 60억이요? 뭐 딜을 하겠죠. 아 그 이거 피를- 협회 살림 너무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딜을 협회- 할 때 그 컨설팅 딜을 죄송한데요.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연성을 갖고 있겠죠. 예, 협회 내부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들어와서 외부 사람을 또 들여온다. 이거 들여오는 게 굉장히 아니죠. 위험합니다. 자 예를 자 들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협회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협회 진짜 개혁을 하려면 협회 행정 A부터 Z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네네. 감사 시스템만,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정만 잘 관리해도요, 협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에 맡기자. 우리가 무능하니까 외부에 맡기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제가 문제가 되니까 청나라 들여오자라는 식입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서 빠르게 해결해야죠.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 제가 즉각적으로 얘기했-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 컨설팅을 그리고 외주 비용 매장합니까? 15억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외주 비용 15억. 자, 로그 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외주 비용 15억.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본인 공약에 적으셨습니다. 마치 그것이 협회가 지금도 바깥에다가 15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그 후보자님 이 정도는 알고 나와주셨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아니 자, 그런 발언은 예. 하지 마시고 예, 질문- 후보자님 그 15억 원이요. 로그 데이터 협회 곡 매칭이라든지 곡 등록이라든지 이거를 협회가 외주로 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사회에서 물어봅니다. 이거 협회 본연의 일인데 왜 외주로 넘기느냐? 이거 얼마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저한테 6억이라고 보고합니다. 알고 보니까 15억이에요. 협회가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15억짜리 사업을 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통과해 줍니다. 왜 한시적으로 통과해 주느냐? 어차피 이거 자동화해야 되는 일인데 자동화하자라고 했더니 협회 전산이 노후됐으니 전산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이사회가 통과를 해준 것인데 저는 못마땅히 했지만 결국은 다수결에 밀려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올해 5월 달에 이 사업이 끝났는데 직원들이 45억으로 이 사업을 증액하겠다라는 사업서를 저희한테 올립니다. 맞아요. 심지어 그 내용을 보니까 한 번 계약하면 5년 연속으로 계약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총 225억 원이 나가야 되는 사업인 겁니다. 지금 그거를 중단되어 있죠. 예, 그거를 중단을 시키느라고 우리 협회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이사님들이 정말로 힘을 모아서 싸운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겨우겨우 부결시켰습니다. 맞아요. 그거 겨우겨우 한번 파헤쳐봐야 부결시켰고 그런데 공약집에다가 15억을 들였는데도 미등록량이 이만큼 됩니다라고 쓰신 거는 마치 그 사업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10월 31일부로 이 일을 협회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 8월달 이사회에 명확하게 얘기해 놓습니다. 3개월 드린다 사무처에 이 일 다시 협회로 가져오셔라. 천천히 이관하시고 알바생 뽑아서 협회 발관 2층에다 넣으셔서라도 이 작업 다시 협회가 해야 된다. 협회 본연의 업무 협회가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됐던 건데요. 거기에도요. 그게 부결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갔는데 회의 한 번만 더 하시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회 중에서. 그래서 회의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회의 속에서 몇몇 이사님들이 정말 완장을 찬 것처럼 이 사업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9월 달에 이게 다시 올라오면 통과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까지 났었어요. 이게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9월 달 이사회 직전에 사무총장과 본부장의 비리 문제가 터집니다.
이 사업을 가장 가열차게 밀어붙였던 그 두 사람이 비리 문제가 터짐으로써 이것이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에요. 다시. 자, 협회 업무 AI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뭐 이사가 아니셨으니까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고 제가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협회가 특수하고 협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가 저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AI 특공대 이런 문제도 이게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AI 특공대는 들어와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매칭, 정산, 그 다음에 분배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전산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AI 특공대라고 얘기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팔란티어나 맥킨토시 팔란티어나 그 말씀하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이걸 슬림하게 하자. 그리고 서버린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국내 시장에 맞게 또 저작권 그 회사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는 저작권 업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아예 세팅할 때에 우리의 문화 쪽, 우리 그 협회 쪽에 목소리를 좀 내게 해서 그런 우리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의도로서 AI 특공대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저는 그냥 심플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톨로지 시스템입니다. 도입 비용은 20억에서 30억입니다. 자, 그거 들여오면 협회 AI 업무 자동화 효율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럼 김영석 후보 질문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를 1.5배 상향시키겠다고 하셨죠. 그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제가 국감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 작가들이 차별받는 겁니다. 다른 나라 작가들은 15%, 16%를 받는데 우리만 10.5%를 받고 있습니다. 전성 분야에서 분명히 차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플랫폼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1스트리밍당 35%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 말 2018년도에 완성된 표인데 저작권협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실질적인 작가님들의 저작권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몇 천억 막 몇 조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것만 올라가도 히트곡이 있는 작가님들의 저작권료는 나아집니다. 자, 1단계 이렇습니다. 일단 지금 멜론 같은 곳이요. 직원들을 자르고 있어요. 왜 자르냐? 물론 뭐 경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AI화 하겠다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AI로 넘기자는 거예요. 그들의 경영비는 내려갑니다. 자, 첫 번째 스텝. 너희들의 경영비는 내려가니까 우리들의 저작권료를 올려라가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그래서 그 35%의 스트리밍 수수료율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느냐? 결국은 그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스포티파이라든지 이제 이런 외부 회사로 자꾸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합 징수를 하고 있지만 언제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로 분리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이걸 그대로 냅두면 5%의 국부가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체부와 함께 이게 국부가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제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요율을 만들죠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멜론 지니벅스 같은 국내 사업자들은 약간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양보를 저작권협회가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줄 건 줄고 받을 건 받아오자.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매출액 정상 기준이 해외가 15%인데 그 매출액 정상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총매출액으로 하고 있고요. 예. 해외는 순이익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1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순이익 수준으로 따지면 13.5%에서 14% 사이가 됩니다. 자, 대답해도 될까요? 예. 네.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을 후보자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은요. 인앱정산 그 저수수료 알고 계세요? 아니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앱에서 결제를 할 때에 그 수수료를 콤카가 그걸 매출에서 빼줘라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어요. 우리 못 빼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이미 실현자 연합회에서 그것을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인정을 했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제 협회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출에서 빼는 거냐 순이익에서 빼는 거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쪽으로 저희도 지금 그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멜론 지니벅스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주고 유튜브라든지 스포티파이는 선진국 수준의 저작권료를 우리에게 납부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OTT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지금 OTT도 지금 넷플릭스나 혹은 기존 우리 한국 OTT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예, OTT 저작권을 예, 못 받는 예,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총 매출액과 이용자 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함저협이 순매출과 아이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법원의 판례에 우리가 지금 벌써 승소를 했지만 아직도 넷플릭스는 2021년인가요? 22년인가부터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저작권료를. 그다음에 우리 국내 OTT에서는 또 저작권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필요한데 함저협이 벌써 아이디 그리고 순매출을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 부분도 앞으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돈이 한 2천억 되나요? 예, 그죠? 지금까지 못 받은 돈이 예, 2천억에서 3천억에 달할 예, 것으로 잘하고 추산합니다. 있고, 근데 넷플릭스는 최근에 이제 그 가정산 형태로 이제 계약을 이제 곧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우리한테 줄 수 있겠죠. 많이 줬으면 나중 우리가 토해내는 거고, 적게 줬으면 더 주면 되니까 넷플릭스가.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내 OTT 업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좀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시야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질문한 것은 협회가 6년 동안 왜 이걸 못 받았느냐를 질문하셨는데 약간 동문서답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자, 함저협의 모델을 따라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예, 예. 제가요, 저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가 혹은 디즈니가 혹은 티빙이 안 내고 있는 저작권료를 우리 저작권협회가 6년째 못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협회 행정주의의 말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이런 걸 발의를 해가지고 그럼 요 정도라는 어떤 식으로 그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협회가 도 아니면 모식이에요. 문체부에서 1.99 정했습니다. 1.99 내시던가 아니면 가세요라는 식인 거죠. 자, 이게 6년이 이어진 겁니다. 근데요, 그들은 6년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이 사업자들, 그러니까 OTT 사업자들 그리고 우리 회원들, 직원들이 주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회원들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모여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서 빠르고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1.99%를 다 받아내자 이게 아니라요. 자, 그럼 다만 얼마라도 내면서 시작을 합시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돈을 받던 안 받던 직원들의 월급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은 피가 말라가는 겁니다. 가장 빠르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시간들을 거의 19초, 뭐 47초 남았는데 어떻게 마무리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좀 더 하시겠어요? 어차피 남은 시간? 어차피 대답을 마지막 발언이 네, 마무리 2분씩 있으니까 야, 그거로 대신하겠습니까? 이거 다 없애고? 아니요, 저는 47초를 쓰고 싶습니다. 쓰시겠어요? 네. 네, 그럼 쓰세요. 47분. 예, 제가 쓰면 될까요? 네네네, 쓰십시오. 예, KMLC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걸 정부랑 함께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KMLC 원래 MLC는 미국의 복제 정송 단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정부랑 같이 새로 단체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전성권 복제권은 지금 저작권 협회 안에 있는 것인데 따로 설립을 하시겠다는 건 저작권 협회 분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위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협회 복지금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외부 기업 들여와서 복지재단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협회가 분리 신탁이 될 수 있는 이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발상은 조금 더 자꾸 이렇게 뭐 개혁과 뭐 바깥의 어떤 시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협회가 안전하게 우리 회원들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하고요. 정부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R&D 펀드를 가지고 와서 정부와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걸 분리신탁의 개념이 아니고 혹은 분리징수 분배 개념이 아니고 위임이나 위탁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이 플랫폼이 모든 것들을 중국뿐만 아니라 네, 미국, 마무리하시죠. 끝났습니다. 예. 마무리. 다 그 어떤 과정 없이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습니다. 판단은 여러 회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2분씩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 후보.
네, 오늘 이시아 후보의 그 이사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협회의 문제점들을 또 다시 한번 저도 상기했고요. 또 저 또한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을 또 보겠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음악을 만들고 또 제자들 키우고 또 후배들을 지켜보면서 살았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고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 창작자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나 혼자만의 음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 그리고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누구의 카르텔도 아니고요. 저 자신이 모든 걸 그동안 결정해 왔고 또 제 자신이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창작자들이 더 많이 정당한 돈을 받고 또 투명한 협회를 위해 당당하게 또 권리를 찾고 그다음에 회원님들이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그것이 제가 콩카 회장이 되려고 나온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협회는 더 이상 느리고 불투명하고 낡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또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AI 시대, 글로벌 시대 우리는 권리를 지키고 또 확장해야 합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쓰나미처럼 AI 음원들이 밀려오고 있고 우리는 또 대처를 해야 합니다. 또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회장 선거 운동하면서 원로님들 많이 배웠는데요. 우리는 관계와 관계로 이루어진 협회이기 때문에 복지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모든 에너지, 음악을 만드는 모든 에너지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 쓰겠습니다.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고 더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되고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아 후보. 예.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석 후보님과 제 얘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리고 우리 협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자라는 것이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회원 여러분, 협회 회장 후보가 단 2명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번 선거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협회 파벌과 개혁을 원하는 회원들의 대결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자리는 처음부터 저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장 출마를 생각하셨던 그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번에야말로 협회 한번 바꿔보자 하고 저에게 양보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 책임을 저는 무겁게 느낍니다. 기득권을 상대로 싸워간다는 것 처음부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작권 협회는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우리 회원들의 삶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신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작권 협회, 이 낡고 느린 시스템 그리고 인맥으로 이어지는 선거, 권력의 대물림이 되는 이 시스템은 더 이상 협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협회, 우리들의 집 콤카, 부족한 곳이 많은 이곳을 사심없이 채우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우리 협회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준비된 개혁, 준비된 회장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 여러분의 삶의 개선, 저 이시아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각 후보들의 견해와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후보 중 한 분이 우리 협회의 회원들을 대표해 협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이번 선거에서 회원님들의 소중한 한 표가 협회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 부탁드리며 1차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차 정견 발표회는 12월 3일 회원 여러분들의 질문으로만 구성된 차기 회장이길 바란다라는 주제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